자, 먼저 첫 번째 연사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해운산업 동향과 주요 현안이라는 주제로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 스마트해운 정보센터의 이석용 센터장님을 무대로 역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해양진흥공사 스마트해운 정보센터장 이석용입니다. 오늘 그 뒤에 남아 있는 세션들이 이제 글로벌 시황 세션들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해운산업 동향과 주요 현안입니다. 제가 이제 시황 앞서서 이 주제를 들고 온 것은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지난 2년 남짓한 팬데믹 기간 동안 상당히 해운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 또 그에 따라서 우리 해운업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따라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해운경제학을 집필했던 마틴 스타포드 박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해운 경기 순환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고, 또 경기 순환의 주기 자체도 그 규칙이 있었는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이 흐려지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순환에 대한 예측이 더 어려워졌고, 또 최근에 벌어졌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상해 봉쇄 같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민첩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미리 예측을 통해서 위기를 감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진흥공사 스마트해운 정보센터에서는 기존의 해운 시황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또 운임지수를 발표를 하고, 선박가치 평가를 포함해서 해운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좀 기여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해서 지금 변하고 있는 해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현안이 발생했을 때 빨리 리포트를 발간해서 관련된 미치는 영향들을 업계에 좀 공유를 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선사에 계신 분들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요청드리고 받고 있습니다. 선사의 경영 현황,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모니터링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를테면 위기가 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상해 봉쇄가 모든 선사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의 양태나 성격에 따라서 어떠한 기업군이 취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분류하고 검토를 해서 그 위기에 따라서 적절한, 유효적절한 대응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 또 정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한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 센터와 공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또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 같이 현안을 짚어보는 그런 계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 선대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적선사의 경영 현황, 선박 금융과 규제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도래한 경영 환경이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둡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언제 좋았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경영 환경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 해운업계가 풀어야 될, 앞서서도 지금 규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 하면 안 될 그 규제에 대한 대응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규제는 아닙니다만 해운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종합물류 기업으로의 그 진화라든지 또는 플랫폼,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지원, 요것까지 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향, 또 저희 공사가 기여해야 될 바, 이런 것들을 좀 순서대로 한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국 지배 선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2017년과 2022년 5년 간격으로 선봉량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지배 선대는 1650척 9393만 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세계 선봉량에서는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평균 선령을 보시게 되면 글로벌 평균 선령은 15.8년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배선대 평균 선령은 14.2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화물선이 9.9년, 유조선이 17.3년, 컨테이너선이 12.5년으로 유조선이 조금 홀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 선박 비율을 좀 봤습니다. 관화물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우선 스크러버를 장착한 것, 또 대체 연료를 적용한 선박, 그리고 에코 엔진을 탑재한 선박으로 봤을 때에 친환경 선박 비율에서는 컨테이너선이 상대적으로 다소 우위에 있다. VLOC나 캡사이즈, 또 VLCC하고 스웨즈막스, 또 컨테이너에서는 24,000 TU, 16,000 TU 등 대형선 위주로 스크러버가 많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항로가 일정한 전기선이나 또 철광석 운반선 같이 대형선 위주로 듀얼 fuel, LNG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에서 가까운 나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대체 연료 적용 비율은 20%에 육박을 하는데요. 일본 대비 친환경 선박 비율은 저희가 약간 높습니다만 반면 대체 연료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일본이 좀 우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 규제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국 선대 투자입니다. 신조선 부분에서는 금년도 글로벌 신조선 투자는 748억 달러, 899척 기록하고 있고요.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전년에 1,154억 달러, 2,033척의 65% 수준입니다. 다소 좀 줄었습니다. 반대로 중거선 투자는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글로벌 중거선 거래가 420억 달러로 전년도에 480억 달러의 8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올해 중거선가 지수는 2020년 대비해서 2.2배 상승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국제선사의 경영 실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바와 같이 저희가 조사한 110개사 대상으로 봤을 때 2021년 주요 국적선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특히 컨테이너선 운임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탱커 부문을 제외하고 현재 공급 확대 등에 따라서 성장세 이런 것은 좀 둔화되거나 하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주요 국적선사의 영업이익이 확대됐었습니다. 거기다가 항문 적체, 또 선복 부족, 컨테이너 박스 부족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임이 급등했고 여기에 따라서 탱커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쪽도 마찬가지 공급망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 운임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이익 역시도 둔화 또는 하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박금융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개별 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은 저희가 철저히 유지하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선사 87개사 1021척 대상이고요. 2021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 선박금융 국내 전체 누적 금액은 약 257억 불로 파악이 됐습니다. 2021년 말 최초 금융, 재금융 합쳐서 238억 불, 금융잔액은 약 196억 불이 남아 있고요. 오른쪽에는 선사 규모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상 상위 10개사의 선박금융 규모가 약 200억 불로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상위 20개사로 좀 넓혀보면 전체의 90% 가까운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도입 형태 면에서 중대형 선사는 신조의 81%, 또 중소선사는 58%가 중거선 매입에 금융을 썼습니다. 국적선사의 금융 방식을 보시면 왼쪽 편에
상위 20개 선사는 금융 구조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86%에 이르고요. 차상위 67개사는 선박의 담보 대출을 통한 직접 차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트렌치별로도 최초 금융 선박 도입가 대비 대출 비율 평균은 85%인데 선순위가 71%, 후순위가 12%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또 금융기관의 중소선사의 담보 인증 비율이 좀 축소되는 경향에 따라서 중소선사에 계신 분들이 대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좀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공사도 그렇고 정책금융기관도 그렇고 또 선박금융을 하고 계시는 시중은행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직접 대출에 대한 부분의 확대라든지 또는 구조화의 좀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내 조선소의 건조 금융 규모는 168억 불입니다. 한 80% 가까이 차지를 하고요. 다음으로 많은 것은 중국입니다. 28억 불로 13%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국내의 총 누적 금융 규모는 151억 불로 58.6%입니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이제 41.4%로 여전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금융기관이 23% 가까이 조금 확대되어서 최근 수년간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경제 환경이 굉장히 좀 비관적입니다. 우선 2020년 2분기 이후에 계속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을 하면서 또 글로벌 공급망 경색이 좀 심화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2%, 유로존이 9월 기준 9.9%입니다. 오른쪽에 원자재 지수를 보시면 에너지,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공급 차질 심화되고 있고 또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 구조의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파급 효과에 따라서 올해 3분기 들어서부터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기준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 억제 목적으로 주요국이 이제 통화 긴축 가속화를 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2022년 9월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을 했고요. 올해 말 4.4%까지 내년에는 4.6% 이상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폭도 확대되면서 달러와 같이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킹달러라고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2022년 9월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110을 돌파해서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 공산당 전체 대회에서도 달리 경기 부양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특히나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큽니다. 지난 9월까지 집계한 바로는 지난해 부동산 전체 건설 경기 면적의 38%가 지금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1달러 7위안이라는 불문율도 깨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IMF, 월드뱅크, OECD 할 거 없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체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또 인플레이션 압력, 또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나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주요국 주가 지수도 하락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미국이 연초 대비 2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국채 금리는 상승 중입니다. 이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가장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죠. 세계은행은 이미 2022년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에서 2.8%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경제 상황도 좀 좋지 않고 짧았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대비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 많은 현안들 중에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역시 탈탄소, 디카보나이제이션 이슈입니다. 2013년부터 신조선에 적용되는 EEDI, 이제는 현존선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IMO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을 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감축, 그리고 탄소 집약도를 70% 감축하겠다. EXI는 총톤수 400톤 이상 현존선에 적용하는 에너지 효율 규제지요. 그래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건조 선박 평균값 대비 이산화탄소 20% 감소하겠다. 이건 EDI의 2단계와 같습니다. 문제는 CII지요. 제하 중량 톤수 5,000톤 이상 현존선에 적용되는 추가 에너지 효율 규제입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부터 적용에 들어가서 2024년 1월 달에 내년 동안 운항한 기록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추산한 에너지 효율 계수를 가지고 5개 등급을 매깁니다. A부터 C등급은 계속 운항이 가능합니다만 D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후속 조치에 따라야 되고요. E등급인 경우는 운항 제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부여될 예정이다. 그래서 앞쪽 세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선사 입장에서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을 언제까지 운항을 할 수 있을 거냐, 또 대체 선박이라든가 대체 발주의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직접 선사에 요청해서 저희가 획득하고 있는 자료들이고요. 한 70개사, 한 1200척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 9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30개사 667척 대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XI를 충족하느냐에 대해서는 미충족과 충족이 반반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충족하는 선박은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하느냐, 출력 제한을 통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에 선종별로 보시면 컨테이너는 절반 이상, 탱커는 2배 이상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벌커와 기타 선종이 상대적으로 좀 미충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II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CII 등급이 A가 16%, B 27% 등이고요. D와 E 등급을 합쳐서 26%의 선박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선종별로 보시더라도 이 컨테이너선하고 탱커는 A에서 C 등급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이제 매년 감축 목표를 채우려면 감속 운항을 하는데도 한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 연료의 방향이 좀 뚜렷해질 때까지는 출력 제한이나 에너지 효율 이 장비 같은 것들을 좀 쓰셔야 될 텐데, 이 규제에 관한 이제 주관 기관이자 전문가들이 계시는 KR 쪽 말씀은 지금 제조업체들이 내놓는 EPL, ESD 제품들이 원래 제시하는 성능보다 실제 크게 못 미친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계약마다 운항하는 항로 다 다르시죠. 풍향, 풍속, 기후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가 말씀드렸던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해운업에서 운송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주 수입원으로부터 머스크 같은 기업들을 봤을 때 종합물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어투도어 문전 배송에 서플라이 체인에 존재하는, 관여하는 개별 기업들을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하나의 프로세스로 심리스하게 연결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어투 서비스를 완성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본사 육상에는 ERP를 도입을 해서 현금과 정보의 흐름을 통합을 해내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또 고객을 접점에서 만든 영업 같으면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것들에 또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총합되어 있는 그런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전체 물류를 통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또 선대 확충, 이런 것보다 오히려 종합물류 기업으로 가고자 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존재하는 전원망 유관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하든가 또는 전략적 제휴관계로 협업을 하든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선사 위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실 수 없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3년 전부터 이제 큰 플랫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급자와 수혜자, 언제든지 공급자와 수혜자 관계에 놓일 수 있는 화주, 또 선사, 그리고 우리 항만공사 PA들, 또 터미널 운영사, 그리고 내륙 인랜드에 있는 운송사까지 이분들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발생시키는 데이터들, 또 그 중에서 효율성을 기하면서 추가로 발생시켜야 되는 데이터나 기존의 데이터였는데 우리가 지나친 건 없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시켜서 그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에게는 효율성 향상이나 프로세스 최적화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서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나 관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든지 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것들,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좀 오픈시켜주는 것으로 트렌드는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제 스마트 해운의 미래라고 하는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많은 통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자 하는 쪽에서의 말씀은 이제까지 인류에 일어난 전 세계 해난 사고의 대다수가 인재다. 그런 사람의 오류를 좀 줄여주는 측면, 그리고 비용이나 프로세스를 좀 효율화시키면서 비즈니스를 좀 더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스마트 선박은 이미 저희가 구현을 해낸 기술들입니다. 이제 자율운항 선박으로 가게 되면 선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서나 장비들이 감지해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레커멘데이션을 받아서 사람이 아니라 AI가 조치하는 단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가망성을 가지는 선박을 만들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갖고 지금 해양수산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현안도 있을 것이고 트렌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기면서 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난 2년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교역 구조 재개편, 톤마일이 달라지고 있고, 여기에 또 예상치 않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나 곡물 쪽에 또 서플라이 체인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이걸 잡기 위해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정되어 있던 온실가스 규제, 앞서 사회자께서도 전조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IMO보다는 EU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에 경쟁 도구가 될지 우위가 될지 디지털 스마트화가 같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또 기업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이나 통화 안정화가 있을 것이고, 또 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해내고 기술 개발과 R&D 지원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또 선사를 비롯한 해운 기업들은 탄소 저감 실천, 그리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확대,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위기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센터가 갖추고자 하는 것도 그런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선박금융, 규제 대응, 디지털 이 세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공유해 보시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호황을 누렸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선주 마켓이 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운업계로 봤을 때는 대단히 짧은 팬데믹 호황이었습니다. 이제 경기 하향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으실 것이고요. 그럼에도 선주 분들께서는 시장 불확실성은 고조되는데 전략적 선대 운용이나 발주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해운업종 여신 취급 제한 내지는 또 축소,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나 했는데 다시 또 꽁꽁 묶이는 거 아니냐. 또 신용 등급이 열이하게 되면 또 담보 인정 비율도 낮게 되는데 유동성 확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자 중장기적으로는 위기 대응 펀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소선사에서 그 전략 선대 발주, 운용 이런 부분에 필요한 금융 컨설팅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 내년부터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또 시황 모니터링 더 강화해서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빨리 파급해서 공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고요. 중소선사의 신용 보증 포함해서 보증을 좀 더 강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규율 체계는 저희가 이미 개편을 했고요. 선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 대응입니다. 탈탄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다만 친환경 대체 연료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높습니다. 그래서 신조 발주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현재 선박 보유하고 있는 운항 선박들 중에서 CII 등급이 저조한 선박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접근 또 이것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거냐, 언제 대체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차질 없이 신조 발주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쪽에서 우선은 IMO의 MEPC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탄소와 관련한 시장 기반 조치 또 대체 연료에 대한 논의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서 사전 사후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선사나 선주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동향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같이 좀 공유해드리고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스크러버하고 BWTS가 대상이었던 친환경 설비에 대한 지원도 EPL과 ESD로 넓혔습니다.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계획이고요. 탈탄소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은 저희가 우선 이행을 하되 탄소 저감 기술과 관련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CII에 대해서 선사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를 다 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 샘플로 있는 30개사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가정을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교체 수요를 산정을 해서 여기에서 또 선제적으로 투자와 보증에 대한 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워낙 숙제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서 조금 관심이 덜하실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선사에 다니면서 뵈면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요. 핵심 자산인 선박과 항만의 운영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긴 하시죠. 특히 또 아시다시피 몇 개 항만공사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실물을 그대로 가상 공간에 옮겨놓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비 절감이라든가 또는 효율성 제고 같은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실 별탈 없이 돌아가고 있겠지인데요. 실제로 ERP가 구현이 안 돼 있는 선사도 덜어 있으시고 아직까지 저희가 업계에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요 조사 내지는 진단 그리고 그로부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이제 실증 연구가 될 텐데 그때쯤 시점이 되면 어느 선사가 자율운항 선박을 도입을 할까? 물론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 규제 또는 우리나라 법제도 현재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신조 발주에 대한 지원 부분 미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시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고 등등의 일을 하는 것도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죠. 조금 바깥의 이야기입니다만 1990년대까지 80년대, 90년대 미국에 있는 경영자들이 IT 자산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있는 최고 경영자 모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얻는 건 뭐냐?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이제 나온 것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것이었지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월마트의 프록터앤갬블사라는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캔맥주하고 기저귀의 데이터가 같이 트렌드를 보이네. 그 패턴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기저귀를 사러 오는 분들이 아빠이시고 이분들이 오셨다가 6개짜리 캔 하나씩 맥주를 들고 가신. 그래서 해당되는 그 점포에서 다음 달에
캔 맥주를 기저귀 옆에다가 매대를 옆으로 갖다 놨습니다. 눈에 잘 띄게. 매출이 3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전환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와 고민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해운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처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일부 데이터를 좀 빌어서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었고요. 오늘 끝까지 남아있는 컨테이너, 벌커, 탱커, 그리고 베슬 트레이딩까지 시황 잘 들어주시고 돌아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석용 센터장님께서 큰 숲을 그려주셨습니다. 해운산업 동향과 주요 현안이라는 주제로 현황과 또 환경 그리고 대응 방향까지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하나 나무를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님부터는 이제 건화물선, 유조선 등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사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타임 컨퍼런스의 시황 세션 이어가겠습니다. 건화물성 시장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SSY 데렉 랭스턴 연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도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KOBC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한국해양진흥공사 행사에서 제가 연설을 한 것은요, 2020년대 당시 런던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제가 사무실에서 했었고요. 또 두 번째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제가 현장에 오게 돼서 세 번째 행사 중에 이렇게 현장에 온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화물 벙크선의 시황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율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건화물 벙크선이 여러 가지 부밍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런 부밍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도 그렇고요. 캡사이즈라든가 여러 시장에서 주도한 부분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이 부밍 같은 것은 특징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2022년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드라이버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있었던 이런 변화, 그리고 2022년 3Q의 시장 하락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 어디서 지원을 또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선박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올해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프라맥스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리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강력한 그런 화물선에서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처음 5개월간 동안은 굉장히 수프라맥스 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2021년보다도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2021년보다도 높은데요. 그리고 또 5월 이후에도 6월 초까지도 굉장히 또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시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견조한 그런 성장세가 있었고 약간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9년, 2022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약간 계절성인 그런 요인을 지금 수프라맥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파나맥스의 시장입니다. 그림은 지금 비슷합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 보면 2021년 초기 5개월까지 약간 가장 개선되는 듯 하다가 2022년 그리고 8월부터는 이것이 감소하는 모습을 지금 9월 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프 사이즈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케이프 사이즈 버크선이 2021년 2로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도 약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BCI 타입 같은 경우 또 지금 여러 가지 스크러버가 설치된 것인데요. 그 시장을 다시 보면 8월 말이 지금 파나맥스와 비슷하게 훨씬 더 그 하락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이 시장이 약간 더 하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좀 더 잘 들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비율을 보겠습니다. 케이프 사이즈와 파나맥스의 시장의 지금 비율인데요. 여기 보시면 케이프 사이즈 180 그리고 파나맥스 82 TC 지금 비교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검은 선이 2022년입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 이상은 일단 케이프가 포지티브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시기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케이프 사이즈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프와 슈퍼맥스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까지의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페리티가 1 이상인 거는 케이프가 더 포지티브하다라는 것인데요. 2022년을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강력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60 정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슈퍼맥스 에버리지보다 낮은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케이프 사이즈에서 좀 이색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BCI 같은 경우도 이 스크러버가 없는 경우에도 올해 나타났던 그런 그림들이 보여집니다. 지금 브로커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스크러버가 설치된 것과 그리고 스크러버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TC를 우리가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파란색을 보시면 스크러버가 없는 경우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사실 BCI와 굉장히 비슷한 그 점선으로 표시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빨간 것은 스크러버가 설치된 것의 단순 평균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케이프 사이즈를 보시면 아마도 이 두 선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지금 수치를 보시면 이것이 빨간색과 파란색 중간에 있는 것으로 한 35,000일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케이프 사이즈 시장의 기존 모습들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지난 금요일의 수치인데요. 이것이 약간 2만 1 정도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러버가 설치된 경우를 보시면 비슷한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케이프 사이즈 TC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이 더 낮았습니다만 실제로 약간 이것이 2022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과는 보다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핸디 사이즈 섹터입니다. 핸디 사이즈 TC는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됐고요. 이것을 컨테이너 인덱스와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핸디 사이즈의 그런 수입 같은 것들이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버크선으로 운송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핸디 사이즈의 강점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인덱스를 보시면 이것이 FBX라고 되어 있는 벌티 익스체인지 지표인데요.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와 관련된 발표는 나중에 알렌이 해주실 텐데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약화되고 있다. 핸디 사이즈 부문에서 그런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그런 올해 하반기의 하락세 원인을 보시면 캡사이 같은 경우는 약간 환물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브라질에서의 화물도 감소했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기상 악화로 인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아프리카로 이동하는 그런 버크선의 교역이 둔화된 그런 어떻게 보면 템포러리한 원인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전반적인 교역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 약화된 것도 있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특히 지금 에너지 비용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과대 계상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중국 영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예상했던 만큼 공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화되면서 그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철소의 마진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면서 그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또 선박 효율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있었고 중국과 호주로 인한 그런 딜레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선원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항만의 더욱 효율성 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면서 예전과 같은 숫자만큼 이러한 선박이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크선 같은 경우에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인도로부터의 여러 가지 수출이 금감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특히 수출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철광석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수출되는 것들이 5월에 굉장히 과도한 수출세 50% 이상의 세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관세가 도입되면서 15% 정도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비료 수출 제한이 또한 연장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도 아마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 이런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크사이트에 대한 수출 금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철강 산업이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투르키예를 보시면 여전히 철 스크랩을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국내의 어떤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지금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러시아의 수입 철 제품으로 인한 그런 경쟁이 지금 바로 흑해라든가 이곳의 물동량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이 지금 이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영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간단한 차트를 가지고 석탄과 가스 그리고 석유의 가격을 비교한 것인데요. 이것을 하나의 에버리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2018년을 1000으로 봤을 때 지금 인덱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바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2022년 2월에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바로 그 침공 전 수준이라고 보신다면요. 그 이후에 굉장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지금 비료 같은 것들의 생산, 많은 것들의 생산이 굉장히 중단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비용의 증가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급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 다시 다르게 되면서 여전히 철강 그리고 비료 등의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석탄, 그리고 철광석, 철, 그리고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해본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런 석탄, 그리고 니켈, 광석이 지금 맨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에너지 부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 중국산 철근과 알루미늄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에서 아래에 있습니다. 가격이 이제 낮은 편인데요. 그렇게 보시면요, 지금 수요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하위에 있지만 그 인풋 비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조강 소비량을 보시면 이런 다이나믹으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조강 소비량을 보시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선박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계절적인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레벨을 보시면 작년의 수준이고요. 여기에는 철강 생산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크게 감소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이 모멘텀을 잃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철강 그리고 부동산 등에 인한 불황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산 가격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생각만큼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세를 보시면 여기 중국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혼잡도를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중국의 항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수준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2년의 수치, 지금 더 많은 선박들, 이렇게 적재를 한 선박들이 지금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울트라맥스 등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했었는데요. 거의 비슷한 상황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케이프사이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과이버 맥스가 있습니다. 거의 12만 DWT의 이런 브라질에서 여러 가지 철광석을 운반하는 것인데요. 오렌지색을 지금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이 빨간색은 그 예전에 그런 컨버전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벨리맥스라든가 아니면 이 벨리맥스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시장의 현장을 보시면 결국은 스팟 시장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18만 톤의 그런 선박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과야바 맥스 선박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케이프2 이제 브라질과 그리고 아시아로 철광석을 운반하는 선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상황을 지금 보시면 좀 새로운 다이나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의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케이프 그리고 아시아 특히 타만트에서 인도 등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런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서아프리카 지역을 보시면 버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강력했지만 시에라리온으로서 오는 그런 철광석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를 보시면요. 중국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석탄 같은 경우는 이동이 많지 않고 대부분 대서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또 석탄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물동량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물동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또 과이바맥스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이 지금 브라질로부터 과이바맥스를 사용해서 철광석을 운반하는 그 수치를 지금 여기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1000만 톤 정도에 달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케이프 사이즈 트레이드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좀 지원이라든가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경제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철강산업 수익성의 개선과 동반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석탄 수요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인도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겨울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이 분야가 더 성장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물량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앞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또 브라질로부터 그리고 곡물 무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반적인 그런 콩류라든가 이런 곡물 무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긍정적으로 더 많은 유팩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주 잔량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선박의 비효율성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 발표에서 또 들었는데요. 지금 EEXI 효과를 보시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앞으로, 그리고 어떤 기상 현상이 이상 기상이 나타나면서 그것 또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시면 중국으로의 수입량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연료탄이라든가 이그나이트 등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가격
소식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그런 수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강세라는 것도 이것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국내 공급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혼조된 메시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으로의 석탄 수입도 지금 이 부분의 어떤 포텐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 데이터, 최근의 데이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2023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라질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 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곡물 그리고 옥수수라든가 그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미국의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 부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선주 입장에서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 건조 화물선의 수주 잔량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전반적인 수주 잔량,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은 바로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기존 현존 선대의 비율인데요. 그것이 오른쪽에 퍼센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70%까지 올라갔었다가 이것이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그 70%에서부터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 선을 그대로 두고 이 퍼센트지는 그대로 두고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그 시장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빨간 선 아까 보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대로 있고요. 거의 지금 70%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거의 7%까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을 1년 기간에 살펴서 보고 있습니다. 오만 DTU 버크선과 또한 건화물 버크선 수주 잔량의 비율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장표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81년대 굉장히 그런 붐 시장이 있었고요.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이 바뀌면서 이로 인해서 시장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도 잠깐 이렇게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90년대 말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좀 하락을 했다가 이 상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그런 수주 잔량이 있었고요. 그 당시 2010년대까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가 이제 완전히 이것이 분리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봤던 사이클이 크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 버크선 시장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980년대에 보시면 그때 에너지 위기가 있었고요. 79년에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고 이란 혁명이 있어서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당시 그 석유값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 이제 당시 석탄을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병목 현상을 또 해결을 하고 많은 건설업을 통해서 이런 에너지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방의 경제가 취약되면서 이것이 수요에 영향을 끼쳤고요. 또 햄튼 로드라든가 그 당시 또 여러 가지 혼잡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이때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수요와 즉 에너지 비용이 바로 인플레이션과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화할 만한 충분한 잔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아까 보셨던 그 수주 잔량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 차트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바로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그 신조 건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5.4%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나맥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기존 현존 선대 대비 8%로 아까 보셨던 것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어느 정도 통제는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울트라맥스 보시면 파나맥스와 비슷한 상황으로 통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지만 그렇게 큰 증가세는 없습니다. 핸디사이트 지금 소형급을 보시면 이 정도고요. 여전히 수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4만급 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 베이스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것인데요. 2022년을 지금 보시면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스크래핑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시면
또 특히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륨을 보시면 전년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그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케이프 사이즈 지금 저희가 이 Q1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5천, 6천 달러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은 이라면 일부 선박에서는 이 스크리버를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EXI의 영향도 있고 CII에도 영향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약간 효율성이 낮은 그런 부품 대비 스크러버와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즉각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여기에 그리고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그렇게 보면 좀 모디스트한 수준이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순성장세 그러니까 약 100만 정도의 데드 웨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2,400만 정도가 작년 대비 이렇게 떨어져서 아마도 내년에는 이것이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드 차트를 비교를 해 보시면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은 GDP 예측 수치를 지금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두 가지가 연관성 있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때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볼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로 철광석과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역량의 변화도 관련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 보시면 그 디멘션이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만 그때는 석탄이 주로 이제 대상이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석탄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철강 산업의 약화라든가 곡물 등이 더욱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서 브로셔를 지난주에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그 주말 동안에 또 흑해에서 러시아에서의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흑해의 그린 이니셔티브 참여에 대해서 이것이 다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선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러시아에서의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불확실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좀 부정적인 것도 있죠. 올해 곡물 수출입과 관련된 부분 내년도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성장이 회복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대 정도의 그런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올해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에서의 이런 회복이 우리가 원했던 만큼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 같은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달간이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해에 들어가면서 1월부터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케이프 같은 경우 보셨듯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석탄 같은 경우는 에너지 믹스에서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한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26년 이렇게 되는 IEA와 함께 아마도 이 석탄의 그런 무역량이 아마도 유럽에서 좀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억눌린 그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또 결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굉장히 낮은 수주 잔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회복이 된다라면 아까 중국과 같은 경우에 경제가 회복되고 또 사이클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면 이것이 그런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부 또 선대 그리고 EPL 같은 경우에도 아마 더 빠른 속도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어떤 선박의 비효율성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질문이 있을 겁니다만 종합 토론 시간에 플로어에 마이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운 산업의 동향과 현안을 알아본 뒤에 우리 글로벌 전문가를 모시고 건화물선 시장 동향과 전망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유조선의 시장 동향과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글로벌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MSI의 팀 스미스 연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KOBC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토요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유조선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시장과 다이나믹 부분에서 앞서 발표하신 연사분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의 어젠다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도입과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장의 수요를 이끌고 있는 동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대 공급을 살펴보고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 건화물선과 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익과 가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MSI에서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MSI는 해운 산업의 컨설팅 기업으로서 해운의 전망과 그리고 자산 전망을 주로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커선 스팟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셨다시피 2022년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2021년 시장은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2022년도 시장이 약세를 시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들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달라졌던 것이죠.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2월을 중심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선박에 있어서 그 영향이 컸는데요. 탱커, MR이라든지 VLCC, 아프라막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프라막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VLCC 같은 부분은 그만큼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지금까지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탱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상황은 더 나은 상황입니다. VLCC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요인이겠죠. 2022년 3분기를 보시면 VLCC 부분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과 중국 항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VLCC 분야입니다.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석유 수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유 수요는 다양한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강력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2020년에 비해서 상당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2022년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석유 수요의 배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서구권 국가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편이고요. 또 증가세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여행도 재개가 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증지에서 이런 양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국의 수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실시를 하면서 중국의 상황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2022년은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런 석유 수요를 이끄는 동인이 되고 있는 국가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정책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저희 예상치에 따르면 하지만 내년 중국의 석유 수요는 높을 것이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확실하게 100%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석유 수요와 석유 소비가 석유 시장의 동전의 이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일 탱커에 당연히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석유 생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세 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펙이 있고요. 2020년부터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이 합류를 하면서 오펙 플러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석유 생산의 주요 국가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지역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석유 생산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세 개 지역의 생산량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탱커 부분은 좀 더 베리시한 시장이 될 것인데요. 최근에 오펙 플러스의 정책 때문입니다. 10월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에 이렇게 큰 감산 발표를 한 것이죠. 증산을 했었는데 이런 추세에서 반대로 감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10월에 발표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석유 시장을 보겠고 탱커 스팟 시장이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좀 더 자세한 탱커선의 이 수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왼쪽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스팟의 수익이 특히 원유 탱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팟3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프라맥스, 스웨즈맥스, VLCC 스팟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크게 VLCC 시장에서 큰 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그런데요. 1년간의 차트를 봐도 큰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VLCC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유가와 VLCC 부분 간의 상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VLCC의 스팟 수익이 브렌트 오일 가격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VLCC 스팟 시장은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이 감산됐기 때문에 또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베리시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시일간에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일 탱커 시장을 2021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로 인한 여파일 텐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양한 것이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석유 시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탱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수급에 큰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해상 원유를 보시겠습니다. 유럽으로 수입되는 원유입니다. 해상 원유인데요. 이 원유에는 구소련에서 생산된 특히 러시아산 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을 특히나 좀 보시면 좋겠고요.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 점선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유럽은 일반적으로 석유 수입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북미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이겠습니다. 이 말은 운항 거리가 더 멀다는 것이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봉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거리는 또 늘어났기 때문에 톤 마일도 영향을 받겠죠. 오른쪽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구소련 해상 원유 수급에 관련된 톤 마일 기준으로 보시겠습니다. 러시아의 서부 그리고 구소련에서 원유 수급이 이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해상 원유를 수입을 했었는데요. 서부에서 수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원유가 동남아시아나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턴 마일이 얼마나 급속하게 변할지, 이로 인해서 변할지를 보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인지, 사실 12월에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턴 마일 기준을 보면 5배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수급에 큰 기복이 있고요. 탱커선 시장도 그 결과로서 이 수급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시장을 보겠습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아시아로 더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를 마련한 의미는 저희가 아시아 국가에서 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사실 하지만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것인데요. 중국의 원유 수입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줄어든 물량이 선봉량이 다른 국가들로 인해서 상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디젤이라든지 클린 프로덕트의 수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제품 수출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선봉량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다이나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영내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품선입니다. 제품 탱커선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유 탱커와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BLCC 부분도 실적이 괜찮고요. 나머지 LR2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호조세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 수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 선봉량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톤 마일 부분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 결과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에서 석유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12월에 완전히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젤 수급에도 이것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디젤이 수급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사한 추세가 석유 제품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구소련, 이 두 지역 간의 수급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선봉량이 구소련에서 유럽으로 가는 선봉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중동입니다. 중동이 바로 새로운 정제 능력이 온스트림 되고 있을 예정인데요. 중동이
앞으로 석유 제품 수출의 주요 지역이자 동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나머지 지역으로의 중동의 석유 제품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수요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탱커 부분의 공급 부분을 이제 봤고요. 탱커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특히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요. 지금 계약을 보시겠습니다. 탱커선을 저희가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2만 5천 DW급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된 톤수와 또 언코팅된 톤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1년간의 실적을 집계한 것인데요. 지수를 집계한 것인데요. 시장이 어떤 현황인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매달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 이전이 여기고요. 2021년 이전의 계약 현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탱커선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파란색 바 차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VLCC와 아프라막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최근 들어서 크게 취소샀죠. 높아졌죠. 수익이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신조선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탱커선 시장이 호조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시장의 발주가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탱커 부분의 이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황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탱커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인데요. MSI의 베이스 케이스를 중심으로 집계를 해본 것입니다. 인도 부분이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스크래핑 부분도 봐야 되는데요. 인도 부분은 앞으로 1, 2년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선박의 이 스크래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탱커 부분에서는 스크래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3년, 4년, 5년 안에 이 노후화된 선봉량의 결과가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탱커 선단의 계약은 이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탱커선 시장의 수급 현황은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MR 탱커 부분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다이내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LR2와 언코팅된 아프라맥스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LR2 선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급 탱커선 선봉량에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언코티드 아프라맥스 LR1급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근본 체질, 펀더멘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을 다 살펴보고 전반적인 이용률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MSI에서는 모든 심해, 해운과 또 해양 해운과 관련된 마켓 시장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탱커 시장의 모델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탱커 시장을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DWT 선봉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원유 선봉량 수요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이 선대가 어느 부분에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파란색
점선으로 보시다시피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이 이 지점을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 이용률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또 공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을 내다보면 에너지 시장에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있고, 이런 긴장감이 저희 탱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2년 전반적으로 이것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는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코로나 완화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톤 마일이 증가하면서 러시아 사태로 증가를 하면서 수요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중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공급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높아지고 또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탱커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작년도 호황이었지만 올해도 상황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익인데요.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탱커 벤치마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추세가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분야의 수익이 정상화가 될 것이고요. 드라이 벌크선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단기에는 분기별로 봤을 때요.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인데요. 일부 시장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고요. 오페 플러스가 감산을 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거시 경제적 환경이 2023년에도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되겠고, 중국의 상황도 살펴봐야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긍정적이고 단기 전망치를 보면 호조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익과 자산 가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탱커 중고선 가격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5년 가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크게 올라갔죠. 이 신조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탱커선 수익이 낮을 때도 이렇게 중고선 가격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자선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5년 선박의 가격이, 설령이 5년 선박의 가격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저가가 자선 가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산 가격은 앞으로도 신중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탱커 분야에 관한 전망치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탈탄소화가 현재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데요. 탱커선을 보시면 또 다른 해운 분야를 보면 장기적으로 이 카고가, 지금 화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조화된 모델을 해운 시장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 모델도 적용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2050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탱커선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보겠습니다. 운송 부분이 석유 수요를 가장 많이 높이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운송이나 아니 개인의 이동이나 아니면 상업적인 운송이나 에너지, 특히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 운송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왼쪽 차트를 보시다시피 2050년까지의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최종 운송 수요가 석유가 최종 운송 수요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에너지원이 나타나기 전까지 석유는 중요한 최종 운송 수단이 될 텐데요. 연료가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전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소도 대체 연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한번 보면요.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연료로 대두가 될 텐데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도 여러 지역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할까요? 저희 모델링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았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료 유형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달라질 것입니다. 소비의 양상이 달라질 텐데요. 장기적으로 석유의 사용은 조금 줄어들 것이고 전기의 사용은 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도 이런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후에 이 논의 시간에, 토론 시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유조선 시장 동향과 전망이랑 주제로 함께 하셨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